안녕하세요, 허지현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시사 ASMR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제가 녹음을 잘 못했네요. 오늘은 창작과 비평 2022년 여름호에 실린 이봉수 전 세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여러 지금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을 민주당 내부에서만 계속 찾으라는, 외부에서는 찾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봉수 교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언론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현재의 언론 지형이 민주당의 여러 선거들의 패배 요인으로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이봉수 전 교수는 주장합니다. 언론학자 중에 이봉수 교수 같은 분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창작과 비평에 실린 이봉수 전 교수의 글을 직접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선거와 민주주의를 타격한 저널리즘. 이봉수,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 스쿨 원장. 소제목: 기울어진 운동장은 대선 패배 요인이 아니라고?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최근 저서에서 여권 일각에선 대선 패배 원인을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에서 찾고 있으나 그런 생각이 문재인 정권이 망가진 최대 이유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 비교적 더 옳은 말을 한 건 보수 언론이지 진보 언론이 아니었다고 보면서 팬덤 정치의 틀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을 악마화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또 보수 언론의 주장과 반대로 가는 걸 진보의 길이라고 믿은 이가 많았으니 이건 좀 심하게 말하자면 재무덤을 파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열린공감TV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레거시 미디어가 묵시적 공동행동으로 특정 후보를 띄워도 뉴미디어가 중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진단하고 3프로TV를 레거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한 큐에 반전시킨 사례로 꼽았다. 다른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자신도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왔고 100분 토론을 진행할 때 언론개혁 시리즈도 했지만 결론은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언론이 90대 10의 비율로 친윤이라고 보면서도 이러한 언론 문제가 기술 변화, 즉 뉴미디어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제는 올드미디어에 매달려 공정 선거 보도를 촉구하며 애걸복걸하고 호소하는 헛짓거리를 그만하자고 촉구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결과의 주된 요인을 언론 지형 등 외부에서 찾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민주당의 정치가 진화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는 다시 또 패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 종합편성 채널 설립 논의에 관해서도 진보 종편이 일부 인플루언서처럼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좀 더 큰 스피커를 의미한다면 만들어봐야 별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제목: 일관성도 보수의 가치도 찾기 힘든 보수 언론. 영향력 있는 이들 세 지식인의 견해는 상당 부분 경청할 가치가 있다. 강준만의 주장은 문재인 정권이 팬덤 문화에 매몰돼 반대편의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옳은 말을 한 건 보수 언론이라는 대목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의 성과로 탄생했으면서도 개혁 진영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보다는 보수 언론의 비판에 휘둘리는 바람에 정권을 내줬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수 언론이라 불리는 조중동에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타당한가 하는 문제부터 검토해보자. 영국 보수당의 이론가였던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수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문재인 정권 내내 기득권 수호, 곧 수구의 논리를 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진보 농객 리영희의 책이 제목이 말해주듯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경쟁해야 사회 발전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 이때 필수 요건은 진정성이다. 진정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또한 양립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그 언저리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과 언론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그런대로 빠짐없이 대변해 왔다. 서구 정당과 언론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일관성이다. 유럽에는 100년 정당이 숱한데 한국의 정당들은 선거에서 지면 정당의 이름부터 바꾼다. 정론지를 자처하는 우리 수구 보수 언론의 논조는 더욱 변화무쌍하다. 촛불 정부의 최대 개혁 과제였던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과 객관성이라곤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종일관하는 것은 정파성이다. 조선일보는 최근 수많은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반대했다. 4월 12일 사설 문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문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를 예로 들면 이 법의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의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단정에도 근거가 부족하지만 과거 조선일보가 수사와 기소권 분리에 찬성해 왔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키기는커녕 논조 유턴을 해버린 셈이다. 시계를 돌려보면 조선일보는 2017년 1월 6일 사설 문 대통령, 청와대, 검찰, 국정 권력 축소 공약 큰 방향은 맞다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찰 수사권 조정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검찰 중립성 보장,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약속했지만 집권만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꿨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나온 약속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하반기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도 기득권 언론은 갖가지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반대 논조를 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민주당 통합안이 밝혀지자 조선일보는 언론규제 점입가경, 중앙일보는 언론 재갈물리기, 동아일보는 과잉규제, 법리 어긋나 같은 표현을 쓰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7년 2월 6일 발간한 주간조선 표지기사 아님 말고 가짜기사 피해자만 남긴다에서 정반대의 논조를 편 바 있다. 미국 등에서는 악의적 오보로 판명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해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그 비용이 평균 15억에서 20억 원에 달한다고 썼다. 해당 기사는 또 배상액 때문에 언론사가 문 닫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에 90만 명이 넘는 언론인이 있다고 전제한 뒤 가짜 기사를 양산해내는 펜은 펜이 아니라 칼이다. 피해자의 인격을 죽이는 살인 도구라고 비판했다. 소제목 뉴미디어로 기성 언론에 대항할 수 있나. 유시민의 견해는 기성 언론의 개혁 자체에 반대한 것이기보다는 개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포기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해 올드미디어에 대항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언론이 보여준 극심한 편파 왜곡 보도와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그의 현실로는 올드미디어와 포털의 의제 설정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털을 장악한 수구 보수 성향 올드미디어와 종편의 여론 지배력은 여론 집중도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신문사를 모기업으로 하는 종편 4사,
TV조선, JTBC, 채널A, MBN의 지난해 매체 합산 여론 영향력 점유율은 28.1%나 됐다. 이는 24.1%에 그친 지상파 3사의 영향력마저 능가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인권연구소를 통해 종편 4사의 공정성을 평가한 결과 JTBC가 좀 덜할 뿐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대부분 종편은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라 편향적인 정치 전문 채널이 되어 선거 때면 거의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후보편을 들고 민주당 후보를 적대시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종편 4사는 2월 10일부터 15일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씨를 17분 다룬 반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172분을 다뤘다. TV조선의 경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보도가 89건으로 KBS나 MBC 보도의 2배에 이를 만큼 많았으나 고발사주 관련 보도는 방송사 중 가장 적게 내보냈다. 진실보다는 어느 당에 해롭거나 이로운지가 보도의 기준이 된 것이다. 유시민은 진보 중도 성향의 뉴미디어의 영향력도 과대평가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비리를 꾸준히 보도해 구독자 수가 급증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의 3월 28일 기준 구독자 수는 각각 86만, 77만, 82만여 명이다. 이에 견주어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집중 비판한 보수 수구 성향 진성호 방송 신의 한수 가로세로 연구소의 구독자 수는 166만, 145만, 90만여 명이나 됐다. 최근에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상당히 늘었음에도 여전히 중과 부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소제목 이거는 그냥 건너갈게요. 소제목 여론 독과점 못 막으면 민주주의는 없다. 많은 폐단을 남긴 신자유주의와 수구회기를 공공연하게 부르짖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비결은 무엇일까? 유권자들이 그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높이 산 것 같지는 않다. 한국 리서치가 선거 후인 3월 4주차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치는 39%밖에 안 됐다. 정책은 실종되고 정치와 언론이 부추긴 증오와 혐오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닐까?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한국에서 불과 5년 만에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났을까? 세계가 촛불혁명의 경의를 표한 것은 광장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광장 민주주의가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에 그 권력을 대행하는 것이 언론이다. 그리스의 고대 민주주의와 달리 현대 민주주의는 언론이 공론장 임무를 적절히 수행해야 작동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목적이라면 언론은 수단이다. 그런데 한국 언론 상당수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인 표현의 자유를 수단화해 사적 목적을 취한다.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전파해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익과 영향력을 확대한다. 미국 MIT 명예교수 촘스키는 허먼과 함께 쓴 책 여론조작에서 미디어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대중의 동의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미국 사회학자 겐스도 일상적인 상위 하달형 저널리즘 관행이 대부분의 뉴스를 파워 엘리트들의 활동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머물게 해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서는 셔드슨을 비롯한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서는 안되며 저널리즘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 특히 이번 대선 국면의 보도 태도를 보면 부정적 측면이 너무나 많이 드러난다. 선거판을 좌우한 것은 후보의 역량이나 정책 차이가 아니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는 언론의 편파 보도가 선거판을 흔들고 여론조사가 맨드웨건 효과를 냈다.
일부 언론은 특정 정당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몸처럼 움직이고 선거 전략을 제시하며 정당의 머리구실까지 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건수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만도 827건이나 됐다. 폭증한 여론조사는 수십만 건의 기사로 전파됐다. 옥석이 섞여 있었지만 싸구려 여론조사는 여론을 오도했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가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한 달간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저녁 종합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선거보도는 1248건이었으며 그중 정책을 언급한 보도는 341건이었다. 그 중에서도 단순 전달을 넘어 정책 검증까지 한 보도는 51건으로 선거 보도의 4%에 불과했다. 선거 후에 수많은 공약이 폐기되거나 시행 시기가 몇 년씩 늦춰지는 등 실천 의지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국민의힘에 큰 책임이 있지만 공약 검증을 거의 하지 않은 언론도 나누어져야 할 책임이다. 공약 폐기나 변경은 집무실과 공간 이전으로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된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20대 남성을 뜻하는 이대남 등에게 특히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에서 승리하고 이대남에게 몰표를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일보는 여론조사기관 4사가 5월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를 인용해 5월 6일 윤석열 대선 승리 1등 공시는 2030 민심이 흔들린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허위 공약은 민주주의의 기둥인 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반성과 처벌, 재발 방지책이 절실했지만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소제목: 언론의 두 주적에게 이대로 밀리는가? 여론 집중도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여론 독과점 상태에서는 민주주의도 무늬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느냐는 질문에 43%가 포털이고 3.9%만이 신문이라고 답했다. 포털은 정파적인 신문기사를, 그것도 편향적으로 퍼나르고 있다는 의심을 늘 받아왔다. 요즘 단독임을 내세워 눈길을 끄는 기사는 대개 정치인이나 아주 정파적인 논객들의 SNS를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베껴 쓰는 것들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변되면서 이념 대립은 증오의 내전 단계로 들어선 듯하다. 르몽드의 전 발행인 콜롱바니는 언론에 두 주적이 있는데 하나는 돈, 하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재정이 중요한 건 당연하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인터넷과 포털을 중심으로 속보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진지한 언론이 밀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에서는 포털이 진지한 언론의 적이 되고 있다. 진지한 언론은 건전한 공론장을 조성하고 수기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조건이다. 런던대 골드스미스 칼리지 교수 제임스 커런은 시장이 주도하는 미디어 시스템은 민주주의에 우호적이지 못하다며 미디어와 민주주의가 상응하면서 발전하는 민주적 미디어 시스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공영방송과 같은 핵심 미디어를 중심에 놓고 주변에 사적 기업 부문, 시민 미디어 부문, 전문직 미디어 부문, 사회적 시장 부문이 포진하는 모델을 구상했다. 현재 한국의 미디어 시스템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적 기업인 포털이 중심에 들어서서 핵심 미디어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제목: 더 참담해질 언론 환경. 미디어가 선거를 주도하는 현상은 2009년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4개의 종합편성 채널이 개설되면서 더 두드러졌다. 이명박 정권은 보수신문인 조중동과 매일경제의 채널을 나눠줘 확고한 보수 우위의 언론 지형을 구축했다. 보수 정권은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 편에 유리하게 제도를 뜯어고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라도 걸림돌을 제거해버린다. 이는 진보 정권이 결벽주의에 덫에 걸려 잘못을 바로잡는 일조차 주저하는 행태와 대비된다. MBN은 자본 조달 방식부터 실정법을 위반했고 TV조선은 법정 제재 건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언론중재법안도 국민이 180석이나 만들어줬으니 민주당은 그냥 통과시키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8인 협의체에 이어 여야 동수 18인 특위를 만들어 민의를 왜곡하더니 결국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언론개혁 등을 포기해 언론 지형이 더 기울어지고 유권자에게는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지는 체험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조중동과 종편의 규제 완화 선물 보따리를 약속했다. 인수위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허가, 승인, 소유, 겸용 제한, 광고 편성, 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3월 31일 종편 4사가 인수위와 간담회를 요구한 사항들을 거의 다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3월 23일 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 채널A, MBN, TV조선 기획 세션으로 진행된 종합편성 채널 규제 합리화 세미나에서는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 언, 학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관련해 미디어 오늘은 이 같은 정책 변화에 종편과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이 어떠한 화면과 지면으로 화답할지는 이명박 정부 시절 편파보도로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언론 권력은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영원히 남으려 한다. 노벨상을 받은 하인리히 벨은 독일에서 가장 선정적이었던 신문 빌트를 겨냥해 1974년 까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소설을 썼다. 소설에서 블룸은 언론에 의해 살인자의 정부로 몰려 사회적으로 매장되자 기자를 살해하고 자수한다. 벨은 작가의 말을 이렇게 남겼다. 아무리 막강한 절대 권력도 그들만큼 항상 권력을 마구 휘두르지는 않는다. 헤드라인의 폭력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을 한 번쯤 연구해보는 것은 범죄학의 과제일 것이다. 우리 언론은 한때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지만 이젠 개인의 주체적 결정을 방해하는 블라인드 커튼 구실을 하는 때가 많다. 지금 상당수 언론은 민주주의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 세계 꼴찌 수준인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선거 국면에서 바닥모를 시면으로 추락했다. 일대 반전이 없으면 상당수 언론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오명을 들어도 싸다. 네, 여기까지가 이봉수 교수의 일종의 이제 토론 글인데요. 예, 창작가 비평에 실렸습니다. 논단, 예, 화면 이제 논단 편에 실렸는데 대부분 지금 언론인들과 그리고 뭐 진보 언론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의 선거 패배 요인을 쇄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 내부에서만 찾아라. 계속 이런 식의 주장만 해요. 그런데 이 언론 지형,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조중동 종편을 중심으로 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쇄신을 해도 민주당이 아무리 쇄신을 해도 여러분 대중에게 그 쇄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봉수 전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의 이번 논단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화면에 이제 미디어 오늘이 이 논단을 제목을 뽑아서 보도한 그 사진을 띄워놨는데 미디어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봉수 교수는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소홀하는 바람에 이번 대선에서 졌다라고 이봉수 교수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제목을 되게 건조하게 전혀 뭐 이번 논단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부분인데 한국 사회가 언론 자유와 발행부수 신화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여론 독과점이나 언론 개혁에 손을 놓은 것, 예, 그런 식으로 분석한 이봉수 교수의 글을 제대로 전달하기 싫어했던, 예, 미디어 오늘의 편집국의 태도로 보이네요. 자, 이봉수 교수가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을 제대로 허재현 TV에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예, 이상 창작가 비평에 실린 2022년 여름호에 실린 제목 선거와 민주주의를 타격한 저널리즘이라는 글, 이봉수 교수의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중간중간 좀 고양이가 내는 좀 소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